자, 이제 사흘 뒤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실무 협의가 어제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문 대통령이 전용기를 이용해서 간다. 그 역사적인 장면이 모두 생중계가 된다. 근데 만나는 거 이외의 장면은 지금 저희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예, 뭐 지금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주요 일정을 생중계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나와 있는 거고 예. 네. 아마 아직도 기술적으로 좀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사항들을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그래도 이제 주요 일정들은 생중계가 된다는 원칙은 예. 이제 공언이 된 것이니까 아마 안방에서 생생하게 현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 네. 동안 주로 어떤 이벤트를 좀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예전 과거 관례를 보면 순안공항에 이제 도착을 하고 그리고 예.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27 때 얘기했듯이 공항에서 영접 행사를 하면 참 뭐 잘 될 것이다 뭐라 얘기했는데 영접 행사를 아마 대대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에 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이제 평양 순안공항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과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때는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뉴스거리 분위기가 많이 달랐죠. 관전 포인트였죠. 근데 예. 지금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2000년도 당시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차에 김정일 위원장이 동승을 했어요. 예. 예고 없이. 1시간 정도 같이.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파격. 사실 그건 파격이긴 하거든요. 동맹국 사이에서도 잘 없는 일인데. 예. 파격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동행을 하고 순안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에 아마 좀 문재인 대통령이 머무실 것 같은데 백화원 영빈관까지는 한 20분 정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 가면서 일단 이동을 하면서 차 안에서 혹시 어떤 대담이 이루어지거나 그때부터 사실상 정상회담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화원 영빈관에서 뭐 환영식과 뭐 정상회담 등등등 예. 하고 아마 관전 포인트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과거처럼 정상회담을 하느냐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집무실 있는 노동당사를 이번에 개방을 하느냐 그건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노동당사는 우리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때도 예. 맞이한 곳이고 뭐 연애도 베풀고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노동당사 그러니까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니까 청와대 를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열어주는 것이죠.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는 것인데 그 노동당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그냥 백화원 영빈관에서 할 것인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이 사흘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세부 일정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이게 과거와 비교하면은 많이 늦은 건 맞는 거죠? 많이 늦은 건 맞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을 할 때는 한 3개월, 6개월 정도부터 미리 합의를 하고 굉장히 의전이나 경호, 뭐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뭐 정상회담 일자 잡은 것 자체가 어쨌든 한 2주, 3주 정도밖에 없는 준비 기간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좀 돌이켜 보면은 남북 관계가 그만큼 진전이 되고 좀 많이 성숙 단계될 때 제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이제 깜짝 번개 정상회담을 5월 달에 했잖아요. 네. 뭐 그런 것 정도로 이제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해외 바다밖 건너의 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이게 꼭 의전적인 거 너무 치우치지 않고 좀 실무적으로 좀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상회담들도 개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절차가 간소화될수록 더 자주 만날 수가 있겠죠, 정상들이.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 더욱더 진전될 수 있는 좀 좋게 보면 이제 그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와 북한의 관계 개선 뭐 이런 부분에 관심도 있지만 사실 앞부분에 좀 생략된 게 북미 관계의 해빙 모드를 조성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같다는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비핵화 관련 논의가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그 전과는 다른 굉장히 역사적인 뭐랄까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특히 이제 남측 우리가 예. 뭔가 대화의 여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게 있다.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판이 바뀐 전환의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 중재자, 뭐 중개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예. 북미 간의 중간에서 어쨌든 핵 문제의 당사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발전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번에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북미 간에 이제 반발식의 양보를 끌어내어야 하겠죠. 북한으로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시설 신고와 뭐 검증 예. 같은 거에 대한 구두 약속,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지금 이제 뭐 비건 대표도 다시 또 이제 한국에 들렸다 간다 그러고 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종전 선언에 대한 구두 약속 등등 예. 이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건 문서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양 정상의 구두 약속을 정하고 그럼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거, 그게 이제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비핵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쭉 보면은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신고, 검증, 폐기라고 하는 우리가 예. 보통 하는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이 있고,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임의적인 비핵화 과정이 있습니다. 예. 먼저 사전 조치로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이제 폐기하고 하는 등등의 자신들의 이제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왜 몰라주나, 왜 나를 미워하나 이제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북한이 하는 그런 임의적인 방식의 비핵화 조치가 있는데, 그 접점을 찾아서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번이 남북 정상회담이 그 시험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북미 관계가 왜 교착 상태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접점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번에 제안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아마 가시게 될 건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핵신고와 그리고 뭐 검증, 뭐 리스트를 내겠다라고 하는 뭐 약속을 받아낸다. 네. 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제 한다. 하면 이제 그게 거의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이, 현 단계에서는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이겠죠.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을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이죠. 대북 특사단을 통해서 김정은 네. 위원장이 이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중계가 되는 가운데서 직접 핵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아직 한 번도 지금 육성으로 나온 적은 그렇죠.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적 없이, 양 정상이 합의한 거, 양 정상이 이제 함께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다 전해들은 이야기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뭐 육성이나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핵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추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안 그러고 뭐 이제 임의적인 조치들 계속 하던 대로 뭐 나머지 동결 조치 등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음 단계들의 이야기들도 좀 구두로라도 약속을 받는 것들,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답답하다. 나는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왜 미국은 자꾸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것이냐. 내 진심을 모르는 것이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적어도 조금은 더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사회 일반적 기준은 신고, 검증, 폐기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북한이 지금 임의적 비핵화 단계 자신 사전 조치들을 했는데, 하고 나서는 이제 지금 그게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와 미국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북한의 입장이 8월 달에 지난번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서 예. 네. 비핵화에 대해서 원칙의 하나를 더 얹었어요. 이렇게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가 그동안 북한이 이제 예. 이야기하는 주장했죠. 것인데, 예. 거기에 균형적 비핵화라고 하는 말을 살짝 올렸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랑 미국은 체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국제사회 일반적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따라서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북한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게 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상태에서 핵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우리가 임의적 사전 조치를 하더라도 했으면 좀 인정을 해주고, 미국도 그에 따르는 안전보장 조치들이 있어야지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체급이 다른 두 선수가 균형을 맞추니까 똑같이 이제 뭐 1대1의 상호성의 원칙에 맞게 똑같은 거를 등가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조그만 조치를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좀 균형에 맞게, 체급이 다른 두 선수의 균형에 맞게 선의로 해석을 해주고, 이미 비핵화의 상당 부분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해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북한의 그 균형적 비핵화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맞춰주자라고 하는 게 북한의 지금 변함없는 입장일 것이고, 앞으로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을 여쭈고 싶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정말 균형적으로 뭔가 맞춰서 지금은 북한과 어느 정도 같이 발을 맞춰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어느 정도 뭐 리스트를 제출한다거나 선제적인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종전 선언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화두잖아요. 네. 예. 균형을 맞춰주는데 종전 선언을 해야지 이제 다음 단계로 비핵화로 이제 전면적으로 쭉 나아갈 수 있는 단계인데 그 종전 선언에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어딜지를 좀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맞춰줘야 되는데 최소한의 이제 서로 마지노선들이 있는 조건부 종전 선언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권 보장, 김정은 정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인위적인 정권 교체는 없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미국이 좀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적 수사로서는 뭐 현존하는 뭐 안보 질서와 상호 체제를 존중한다 뭐 그런 수사로 아마 풀이가 되게 될 건데 어쨌든 지금 김정은 정권의 안전은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을 지켜주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균형적인 어떤 조치일 수 있겠죠. 이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비핵화 단계를 다 끝내는 하나의 잔치로서의 종결하는 문서로서의 종전선언이 아니라 이제 비핵화 입구에서의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미국이 균형을 좀 맞춰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한국도 그 입장에서 좀 중양자를 이제 중개를 하면서 이제 종전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지금 초입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내에서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립돼 있죠. 예, 뭐 자서전 고발하는 기고문도 네. 나오고 책도 나오고 그러면서 뭐 고발자 색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게 과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호재가 될 것이냐, 악재가 될 것이냐.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이 되어 있죠. 지금 워싱턴 DC의 분위기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지금 이 책 같은 것도 공포 그 책이 나온 게 워터게이트의 전설적 기자 밥 우드워드가 썼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사실이라고 지금 믿고 네. 있죠. 그리고 네. 전문가들도 미국 전문가들은 심지어 1000%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만약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이 되어 있는 게 맞는데 그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보면은 둘 다 좀 지금 외로운 결단, 지금 외로운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양 국가 모두 다 정상의 속도와 의지를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공무원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이제 어쨌든 뭐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내고 예. 계속 정권을 재창출하고 이게 자신의 이제 정치적 이익과 동기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비핵화를 하고 경제 건설을 해서 계속 발전을 이뤄 나가야 하는 것인데 정권을 또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양 밑에 참모들과 엘리트들 관료들은 지금 그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슷하게 이제 고립이 되어 있을 때 지금 근데 판이 좋은 건 뭐냐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번은 만났고 예. 뭐 한 라인으로 통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들도 있고 어쨌든 정상 간의 대답, 정상 간의 의사결정 체계가 지금 상황을 몰고 나가고 있는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과거 25년간의 비핵화 과정과는 전혀 다른 지금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 정상들이 어쨌든 둘이 합의를 하고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계속 이제 어쨌든 속도가 뭐 밑에서 따라오든 말든 어쨌든 속도를 가지고 상황을 다시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몰고 나가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이제 중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거에도 보면은 대북 특사단 갔다 오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죠. 4.27, 6.12 그렇게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개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정상 간의 의사소통 결정들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이제 완전히 변해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지금 서로를 굉장히 필요로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같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DC와 평양에 서로 이제 참모와 엘리트들은 서로 다 싫어하고 원수 가문인데 예. 네. 둘이 이제 친서를 주고받고 뭐 그러면서 서로 신뢰한다, 만나자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해피엔딩이 아닌데. 해피엔딩이 돼야겠죠 이번에. 네, 어쨌든 한반도에서. 북미 양 정상이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은 참 우리에게 다행인 일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해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또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가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러시아입니다. 지금. 예. 예, 북한에 대한 메시지죠. 러시아를 치긴 하는 거지만 러시아하고 싸우자라기보다도 북한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한미 동맹의 역할 분담인데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단일 대우를 계속 유지하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차원에서 직접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동력이 유지되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그 한미동맹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그런 어쨌든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한 수단인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미국은 계속 대북 메시지를 보내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대북 제재 북한 문제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뭐 대북 제재를 관련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제재를 하는 게 러시아의 뭐 본질적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미러가 직접 맞닥뜨리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강대국들 간의 힘의 투사가 뭐 중요한 문제도 많잖아요. 무역 문제, 영토 문제들이 있는데 직접 양 당사자의 문제가 있는데 북한 문제 때문에 무슨 뭐 부담을 지거나 이제 그러기는 싫어하거든요. 최근에 시진핑 주석도 왜 푸틴 대통령과 이야기를 할 때 종전선언에서 남북미가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빠졌잖아요, 예, 중국이. 부담을 털고 가겠다는 거죠. 평화협정할 때는 이게 법적으로 사인할 땐 다르겠지만 정치적 선언할 때는 괜히 지금 미중 무역 전쟁과 남중국해 등등등 복잡한 게 많은데 북한 때문에 굳이 부담을 지고 가겠다. 그게 강대국들이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뭐 결국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혈맹이라고 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글쎄요, 우리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도 중국을 대할 때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것 같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이 두 나라도 상당히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속내가 좀 궁금합니다. 북한은 과연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 먼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 꽃놀이패예요. 저 극동의 저 끝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태평양의 이익을 본인들이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 당사국으로도 참여하는 것이고, 뭐 주변국의 입장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럽과 서방으로 이어지는 대서양 쪽의 문제가 굉장히 현안이 더 많지요. 하지만 태평양 쪽의 문제에서 북한 문제를 고리로 한 것에 빠질 수는 없는데, 예. 거기에 어쨌든 국경 접대고 있어 육자회담의 전 당사국이었고, 뭐 북한도 과거에 좋은 이제 사회주의권에서 뭐 동맹 유지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결코 이제 미국과 이제 뭐 한반도를 놓고 문제에서 이제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선 꽃놀이패처럼 이제 숟가락 얹을 때는 좀 숟가락 얹고, 예. 그리고 뭐 그냥 조용히 빠져 있을 때는 조금 빠져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손해볼 게 별로 없는.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것이고, 북한도 그런 입장에서 러시아가 필요할 때는 초청해서 불러들여서 자신들의 우군으로 세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일단은 뭐 중국과 뭐 남한과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또 문제를 풀어나가고, 아마 지금 그런 형국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